안녕하세요. 여비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세훈 교수를 기억하시나요? 예약 없이 찾아온 환자를 끝까지 남아 진료하려다 바로 그 환자에 의해 세상을 떠난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의 저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던 임세훈 교수입니다. 임세훈 교수는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픈 분들을 잘 치료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만성 통증으로 인해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 찾아든 불행, 그리고 찾아온 우울증. 비로소 환자의 마음을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된 임세훈 교수는 불행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망, 그것도 근거 있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와 동료를 먼저 생각하며 스스로 희망의 근거가 되고자 했던 임세훈 교수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병을 몰라요. 환자들은 종종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다. 특히 전문의 자격을 막 취득하고 난 처음 몇 년 동안은 그 말을 들으면 거의 화가 날 지경이었다.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공부했고 이 분야에 능통하다는 것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전문의 자격까지 가지고 있는 내가 나의 전공 과목인 우울증에 대해 모른다면 도대체 누가 이 병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한 해 두 해 점차 임상 경험이 쌓여가면서 환자들이 하는 이런 말이 현재의 치료에 대해 느끼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환자들을 탈렀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암에 걸려야만 암을 잘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이 병에 걸려본 사람만이 이 병을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나는 내가 틀리고 환자들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많은 환자를 만나며 임상 경험이 쌓여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우울증으로 상당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었다. 나는 의사로서 우울증이 무슨 병이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이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2012년 6월, 나는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있었다. 대학병원의 교수가 되기 위한 펠로 시절 2년 동안 나는 거의 매일 새벽 별을 보고 출근해서 한밤중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았던 덕에 서울 시내에 위치한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었지만 초유무 수년 동안은
펠로 시절보다 더 힘든 생활을 했다. 그 괴로운 과정을 거친 후 보상처럼 받게 된 해외 연수였기에 나는 무척 들떠 있었다. 평소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환송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운 좋게도 학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까지 받게 되는 등 2012년 초반에 나는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전혀 준비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나를 찾아왔다. 2012년 6월의 어느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던 환송의 자리 후 나는 채 3시간도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 골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 근교의 골프장을 찾았다. 피곤했지만 골프를 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그렇게 골프를 잘 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마치 누가 허리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순전히 내 착각이었다.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는데도 도무지 효과가 없었다. 단 10분을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점점 심해져 갔다. 신경 차단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었다. MRI 사진을 본 의사들마다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척추를 전공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나의 친한 친구는 바로 수술을 하라고 했고, 나중에 보니 그 친구의 말이 전부 맞았다. 그가 하라는 대로 했더라면 나는 그 정도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란 사실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전문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는 정도이니 조금만 버텨보라고 했다. 이런 경우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미 출국 날짜까지 정하고 비행기표도 사놓은 상태였던 나는 수술로 인해 그토록 기다렸던 해외 연수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수술을 하지 않고 버텨보기로 결정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서 있으면 통증이 이내 사라졌고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서서 일을 할 수는 없었기에 담당 의사는 내게 일을 쉬며 4주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절대 안정. 바꿔 말하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침상에 누워있으라는 것이다. 식사와 용변을 포함한 모든 것을 누워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 골프 치고 회식하던 사람이 멀쩡한 의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용변 뒤처리까지 해야 하다니, 그것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식사를 하고 용변을 볼 때를 제외하고는 종일 누워있는 다소 완화된 형태의 절대 안정을 취하기로 마음먹었고, 담당 의사 역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퇴원 후 집에서 같은 생활을 되풀이하면서 나는 점차 불안해졌다.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통증이 덜하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오지 않는 잠을 겨우 청했지만 깨고 나면 통증은 변함없이 나를 찾아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은 더 심해져 갔다. 때때로 마치 발가락 사이를 도끼로 내리치고 발이 쪼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고기 불판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처럼 발바닥이 뜨거워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었다. 어떤 날은 두꺼운 얼음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것처럼 다리가 시리기도 했다. 진통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한 주, 두 주,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나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이 병을 몰라요. 나는 그제야 환자들이 했던 이 말의 의미를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나는 우울증의 조기 각성 증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불면증과 함께 이유 없이 평소보다 최소 한두 시간 정도 일찍 깨어버리는 조기 각성 증상을 경험하곤 한다. 나는 이 증상이 어떠한 것이며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원치 않게 일찍 깨어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내가 겪은 조기 각성 증상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가족 모두가 아직 곤하게 자고 있는 새벽 3시, 4시 정도에 거짓말처럼 눈이 반짝 떠진다.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사실 그러고 싶은 의욕도 없다. 곧 어젯밤까지 계속 나를 괴롭히던 고민거리가 머릿속에 일일 드라마처럼 다시 펼쳐진다. 고민과 걱정은 반복되지만 결국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있다. 그렇게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일부러 다른 생각, 뭔가 좋고 행복한 생각을 해보려고 애쓰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이내 나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같은 고민을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모두가 잠든 새벽은 너무나 고요해 작은 감각에도 예민해진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꽂히고 창밖의 작은 불빛에도 잽싸게 눈길이 쏠린다. 늘 아프던 곳은 더 아프게 느껴지고 평소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했던 부위까지 고통이 느껴진다. 괴롭다. 힘들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이대로 해가 뜨지 않았으면 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무정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고통이 튼다. 새로운 하루를 이미 극도로 지쳐버린 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끝없는 고통의 연장일 뿐이다. 저도 그 병 잘 알아요. 머릿속에서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전문가가 이런저런 진단과 해법을 내놓곤 한다. 이는 모두 전문가의 풍부한 지식과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매우 유용하며 새겨들을 만하다. 그러나 진단과 해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일 것이다. 인생에서 정말 힘든 상황을 맞았을 때 이것을 혼자 극복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혼자서 극복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운이 좋거나 혹은 그 사람이 진정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개입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한 명의 친구다.
한 명의 친구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학생은 더 이상 왕따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괴로움 속을 허우적대며 내 고민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힘겨울 때 고립감, 외로움까지 느끼게 되면 심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고민을 들어줄 누군가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무엇보다 나의 고민에 대해 공감하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나를 찾아온 이들에게 내가 과연 그런 존재였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병에 걸려봐야 그 병을 잘 고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치료자로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달라졌음을 절감한다.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어쨌든 나는 이제 나를 찾은 이들에게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도 그 병 잘 알아요. 2014년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시간의 왜곡 현상이 흥미롭게 그려진다. 가까운 미래, 기후변화로 인해 더는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워지자 쿠퍼는 새로운 지구를 찾기 위해 성간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지구에 살고 있던 그의 딸은 이미 노인이 되어버려 아버지보다 먼저 숨을 거두고 만다.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더디게 흘러간다는 상대성 이론의 핵심을 정확하게 반영한 장면이다. 평소 실생활에서 전혀 경험할 일 없는 이 상대성 이론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을 때가 있다. 바로 우울증을 앓을 때다. 우울증 환자들은 실제로 이 영화에서와 같은 시간의 왜곡,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관적인 시간 경험의 변화를 겪는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통증이 찾아오기 전 내가 가장 싫어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컴퓨터 윈도우의 모래시계였다. 나는 작업이 처리되기까지의 10초 남짓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우스 버튼을 제깍제깍 눌러댔다. 일이 바쁠 때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욕을 하기도 했다. 매일 두세 번의 회의나 약속을 소화해야만 했기에 나는 늘 시간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답답한 것, 지루한 것, 반복되는 것을 싫어하고 참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딱 며칠 동안 먹고 자는 것만 해봤으면 늘 이런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마침내 병을 얻게 되면서 이 소원을 이루게 됐다. 종일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은 분명 지루하고 답답한 것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지겨움을 느낄 수 없었다.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었고 이래저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있었다. 여보, 심심하지 않아요? 어차피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책이라도 봐요. TV를 보든지요. 아내는 늘 걱정스러운 눈길로 내게 이런저런 권유를 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책을 읽기는커녕 TV조차 전혀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나의 생체 시계가 우울증으로 인해 느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전문 용어로는 이를 정신운동 활성지연이라고 한다.
우리 몸에는 일종의 생체 시계가 존재한다. 시계를 맞춰 놓지 않더라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에서 깨게 되는 것. 여성의 생리 주기가 대체로 일정한 것. 모두 바로 이 생체 시계 때문이다. 생체 시계의 하루는 25시간으로 실제 우리가 하루로 계산하는 24시간보다 느리다. 따라서 빛을 통해 외부의 실제 시간과 우리 몸속 생체 시계의 시간을 맞추는 작업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면 이 생체 시계가 교란되어 상대적으로 외부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속도를 시속 30km로 늦추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다른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참고로 이것과 정반대 현상이 바로 조증의 정신운동 활성 증가이다. 이는 마치 자신의 차를 갑자기 시속 100km에서 150km로 빨리 몰게 되면 정속 주행 중인 다른 차가 무척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조증 환자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다. 나는 종일 누워있다가 식사를 할 때에만 간신히 일어났다. 그나마 식사도 선체로 해야 했다. 이런 생활이 3주째로 접어들자 내 머릿속은 텅 비어가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조차 느낄 수 없었다. 물론 4주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전문가의 지시를 받았던 터라 나는 내가 우울해진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4주가 지나 통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리라는 기대를 아직 저버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없는 하루하루가 지속되면서 나는 정신적인 상태뿐 아니라 육체적인 상태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돼. 결국 이런 식의 치료 아닌 치료에 의구심이 생긴 나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전공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자문을 구했다. 비록 시원한 해답을 얻진 못했지만 대체적인 의견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다. 바로 장시간의 절대 안정은 과거의 방법이며 그로 인해 근육이 위축되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내가 직접 찾아본 자료와 논문 등의 결론과 일치했다. 하지만 3주 동안이나 지속해온 절대 안정 방식의 치료를 그만두기란 쉽지 않았다. 무려 40여 년간 윗사람이나 전문가의 지시를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모범생으로 살아온 내 성격 탓도 있었고 지난 3주간 온갖 고생을 하며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탓도 있었다. 이렇게 본전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상황을 악화시키게 마련인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어리석었다. 결국 나는 절대 안정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선택한 이 치료 방식에 대해 의구심만 잔뜩 키우고 말았다. 점점 더 불안해지고 또 우울해졌다. 부정적인 생각은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낳으며 최악의 결과만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러다 이렇게 괴롭게 지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가끔씩 머릿속을 스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불안 속에 계속해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내는 미역국과 불고기 등
평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푸짐하게 만들어 정성 가득한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나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지도 못한 채 서 있는 상태로 미역국을 몇 숟가락 떠먹었다. 맛있었다. 아내에게 고맙고 또 고마웠다. 그러나 종일 누워있다가 허리 보호대를 차고 일어나 선체로 미역국을 먹는 것 자체가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게다가 자세가 불편하다 보니 실수로 미역국을 흘리고 말았다. 떨어진 국물은 허리 보호대에 진한 자국을 남겼다. 나는 그때부터 불긋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내가 지금 생일상 받을 상황이야?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아내도 아이들도 나도 우리 가족 중 누구도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몹시 불편한 침묵 속에서 우리 가족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리고 잠시 후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자기가 직접 골랐다면서 케이크를 식탁에 올렸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가족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이 차올랐다. 우리 아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자그마한 두 손을 꼭 모은 채 촛불을 끄며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아빠의 눈물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나는 흐르는 눈물을 힘겹게 꾹꾹 눌렀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2시쯤 나는 잠에서 깨어 혼자 거울 앞에 섰다. 당신은 8월, 여름의 한가운데였는데 며칠째 머리를 감지 않아 지저분한 남자가 거울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몹시 지치고 우울해 보였고 찡그린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입맛이 떨어져 몇 주째 제대로 먹지 않은 데다가 계속 누워만 있던 탓에 그렇지 않아도 가느다란 팔과 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복부는 내장 비만 때문인지 볼록하게 나와 있었다. 마치 한 마리의 거미 같았다. 갑자기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 복받치면서 저녁 식사 때 간신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금 이 몸 상태로는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극적인 생각이 들었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내와 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뒤이어 그들에게 했던 내 말과 행동이 떠오르면서 미안함과 후회스러움이 가슴을 쳤다. 나는 나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가족들에게 좋을 것이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고 말았다. 그렇다. 난 죽기로 했다. 정말 죽겠다고 결심하니 뜻밖에도 기운이 났다. 하지만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생각에 나는 나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사고사처럼 보이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 계획은 이랬다. 나의 죽음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서 일부는 마시고 일부는 술 냄새가 나도록 옷에 뿌린 후 빈병은 차 안에 둔다. 그러고는 차를 몰고 나가 집 근처에 인적 드문 고가도로로 가서 전속력으로 난간에 들이받고 난간 아래로 차와 함께 추락한다. 당연히 유서는 없다. 죽을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놀랍게도 홀가분하고 약간 기뻐지는 것 같기도 했다. 외출을 위해 옷을 갈아입고 휴대전화의 시계를 봤다.
2012년 8월 2일 새벽 3시 43분. 모두가 깊이 잠에 빠져있는 시간이다. 죽기에 딱 알맞다. 나는 크게 숨을 몰아쉬고 자동차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자동차 열쇠가 없었다. 늘 열쇠를 놓아두던 거실의 바구니와 내 가방, 그 어디에서도 자동차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다가 작은 방에서 엄마와 함께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이내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그렇게 나는 자살을 하려던 생각을 포기했다. 자살은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의 3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살 생각의 시기가 가장 길고 이 단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도 많다. 삶의 힘겨움으로 인해 살아가면서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비율은 대략 전체 인구의 20% 정도나 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고민하게 되는 자살 계획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의 수는 그보다 훨씬 적다. 자살 계획에서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다. 만약 내가 죽으려고 대문 밖을 나섰을 때 날씨가 조금만 더 추웠더라면 저는 한강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한강에 투신했다가 119 구조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후 응급실에 오셨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한 가지 무수한 변수 가운데서도 분명한 사실이 있다. 자살로 이어지는 각각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 가능성을 키우는 확실한 요인이 바로 우울증이고, 음주는 충동성을 강화해 막연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자살 생각과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이끄는 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 중 50% 이상이 자살 시도 시 음주 상태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때 내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만난 여러 변수가 나의 죽음을 가로막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나는 첫 번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죽고 싶다. 살다 보면 우리는 한 번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툭 던지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지금 너무 힘들다는 말의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정신건강 전문의인 나는 당연히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바꿔 말해 자살을 시도했던 많은 사람을 만났다. 보통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나의 시도는 성과가 있었다. 나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프게도 나의 시도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불과 며칠 전 나의 진료실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면 나는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내가 의사가 되고 한참 시간이 지나 많은 경험이 쌓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죽겠다는 사람을 어찌 막을 수 있겠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유명인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면 그의 아주 가까운 주변 사람조차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럴 기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하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그 전에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다. 단지 우리가 그러한 신호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원하는 것일까? 그들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할까? 대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이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 며칠째 갇혀 있는 것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떠올린다. 그 떠올림만으로도 죽음이 무척이나 가깝게 느껴진다. 죽음이야말로 고통을 없애주는 가장 좋은 대안이란 믿음이 점차 강화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것일 뿐이다. 결코 죽음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첫 번째 자살 위기 이후 나는 심한 우울증을 앓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미국으로 힘겹게 연수를 떠나고 나서도 나는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는 이상 감각, 즉 때로는 시리고 저리고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듯 하다가 때로는 송곳으로 찔리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가족과의 여행도, 미국 대학으로의 정상적인 출근도, 어디에나 있는 드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축구도 그 어떤 것도 불가능했다. 연수하러 온 미국 대학 측에 양해를 구하고 출근하는 날을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다. 심지어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국 내 한의원을 찾아가 침을 맞기도 했다. 냉정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근거해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훈련을 받아왔고 내가 가르치는 의과 대학생과 전공의들에게도 늘 이러한 면을 강조해왔던 내가 장모님이 보내주신 한약을 먹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한방치료뿐 아니라 카이로프랙틱, 근골격계에 자극을 주어 통증을 관리하는 수기치료법의 일종인 카이로프랙틱, 운동치료, 신경성 통증과 뇌전증을 앓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인 가바펜틴을 비롯한 처방약의 복용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함께 시도했다. 의과 대학 시절 열렬한 유물론자이자 무신론자였던 내가 샌디에이고의 한인 성당에 나가 세례를 받고 열심히 기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새로운 치료법의 실패가 반복되는 과정을 6개월 이상 겪으면서 비로소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증상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2013년 1월 나는 가족을 미국에 두고 혼자 귀국하여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LA 공항에서 인천까지 날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항공기 이착륙 시간과 기내에서 제공되는 식사 시간을 제외한 거의 11시간 동안을 내내 서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유난히 추웠던 겨울 수술을 받았다. 속옷조차 입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수술실이 정말 춥다고 느끼는 것도 잠시, 마취제가 몸에 돌기 시작하면서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깨어났을 때는 나이 든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옆을 지키고 계셨다. 수술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와 달리 나는 수술 후 2달이 지나 가족들이 기다리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수술 후에도 계속되는 증상에 새롭게 나타난 증상까지 더해지자 나는 절망에 빠졌다. 직장에서는 몇 년째 내가 계속 아프다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동료 의사들과의 학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아니, 나갈 수 없었다. 모두들 이제 허리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 3년이 되어가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사실 이전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기 싫었다. 사람들을 피하며 지낸 지 몇 달이 지나자 나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육체적 고통이 많이 줄어든 날이 가끔씩 생겼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운동을 하기 위해 새로운 운동화를 사기도 하고 미뤄놓았던 논문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자 또다시 이전과 동일한 고통이 찾아왔고 나는 거짓말처럼 다시 좌절하게 되었다. 조금 덜 아플 때 기분이 좋아져서 모임 약속을 하고 각종 강의나 회의 참석을 수락했다가 다시 많이 아파지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약속을 취소하는 과정을 몇 번 되풀이하면서 나는 오히려 더 큰 절망감과 실패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바쁜 사람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 잡은 회의나 모임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으니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메일,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일찍 집에 들어간 날이면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후 며칠을 더 우울해진 상태로 지내면서 그저 언젠가 조금 덜 아픈 시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무력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다시 사로잡히곤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한 해 두 해 겪으면서 나는 분명히 배울 수 있었다. 내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외부의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경우 나의 생활 자체가 스스로도 예측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수록 오히려 자기 생활을 규칙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약속과 계획은 신중하게 잡고 한번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가능한 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루틴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루틴이란 어떤 일을 하기 전 반복하는 늘 똑같은 행동이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으로 나의 몸에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그 후 잠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통증이 있는 곳을 비롯해 나의 몸 상태를 점검한다. 이것은 신체 탐색이라는 명상의 한 형태이다. 곧 상태가 좋지 않은 부위 위주로 스트레칭을 하고 바나나 빵으로 간단히 요기를 한 후 병원으로 출근한다. 주말에는 늦잠을 자고 나는 가족들을 위해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내가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그 덕에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주말 아침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기분 좋은 고민을 한다. 모임이나 회의 약속은 가능한 한 잡지 않지만 참석하기로 한 모임은 힘들어도 꼭 참석한다. 이렇게 많이 아픈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되풀이하면서 나는 조금씩 나의 생활을 통제 가능한 범위로 들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행동 반경이 많이 줄긴 했지만 일상이 안정되고부터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점차 사그라지고 그 자리를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는 일상을 어느 순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한 현재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대체해가는 것을 조금씩 깨달을 수 있었다. 요즘 나는 분명히 느낀다. 살면서 위기를 겪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자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죽음 자체에 대한 갈구가 아니라 삶의 괴로움을 더는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울감이 만들어낸 것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그러므로 그 우울감을 다스릴 수 있다면 자살 생각 역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진짜 죽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